대형 로펌의 회의실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 여자가 테이블에 남자와 여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시선 아래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남자 옆에는 값싼 짝퉁 명품으로 치장한 젊은 여자가 눈물을 쏟아내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이러지 말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여자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부동산 전부 재산 분할 80%, 그리고 위자료 10억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남자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10억이라니! 그럼 난 길바닥에 난주란 말이야! 그제야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길바닥이요. 재밌네요. 내가 앞 못 보는 장님이었을 때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기억나요? 어차피 잊어볼 수도 없는데 집에서 썩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남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흉내내며 이 여자랑 침대에서 나를 조롱했나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음식에 침을 뱉고 강아지 사료라고 비웃었나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여자는 서류 하나를 더 꺼내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당신네 회사 횡령 증거예요. 검찰에 넘기면 최소 7년은 들어갈 거예요.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지금 서명하면 이 증거는 묻어줄게요. 불륜녀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이 미친년아,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복수라고 이러는 거야? 여자가 천천히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만으로 불륜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수요? 아니에요. 이건 정당한 대가예요. 당신들이 장님이라고 우습게 본 그 여자가 사실은 재벌가 외동딸이었다는 것 이제야 알았나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앞을 볼 수 없었던 한 여자가 어떻게 이토록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배신과 복수, 절망과 희망이 뒤엉킨 한 여자의 잔혹하면서도 눈부신 인생 역전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지은의 하루는 언제나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7의 나이에 그녀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천적 망막색 소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은 그녀가 23살 때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서서히 시력을 잃게 될 겁니다. 2년에서 3년 안에 완전히 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지은의 세상은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밤에 잘 보이지 않더니 점차 낮에도 흐릿해졌고 결국 25살이 되던 해 그녀는 완전히 빛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 곁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박민석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네 눈이 되어줄게, 우리 결혼하자. 민석의 따뜻한 목소리와 다정한 손길에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민석은 자상했습니다. 출근 전에는 지은의 아침을 챙겨줬고 퇴근 후에는 그녀의 손을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지은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세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면서 민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석은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미안, 회사 일이 바빠서 먼저 나왔어. 문자 메시지 하나만 남겨둔 채였습니다.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거래처 미팅 때문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지은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자신을 위해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은은 민석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요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칼에 손을 베이기 일쑤였고 불 조절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촉감과 후각 청각을 총동원해 한 끼 한 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보, 밥 다 됐어요. 어서 와서 드세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한숨뿐이었습니다. 에휴, 맛도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해. 그냥 배달시켜 먹지.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어떤 게 맛이 없었어요? 아, 됐어. 그냥 귀찮아. 나 먹고 왔어. 민석은 식탁에 앉지도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은은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식어가는 음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듣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민석은 주말에도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동창 모임이야. 회사 사람들이랑 골프 가. 선배 결혼식 참석해야 돼. 항상 핑계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틀어놓고 라디오를 들으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지은아, 요즘 어때? 결혼 생활은 좋아? 응, 좋아. 민석이가 잘해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 더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의 귀가 시간이 새벽 2시, 3시로 늦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찜질방에서 잤어. 너무 피곤해서. 지은은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하고 자극적인 여자 향수였습니다. 여보, 이 냄새가 뭐예요? 아, 오늘 회식 자리에 여자 직원들도 있었거든. 좁은 곳에서 부딪혀서 그런가 봐. 민석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민해진 감각은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말을 걸 때는 귀찮다는 듯 건성으로 대답했지만 전화를 받을 때는 달랐습니다. 응, 나 지금 괜찮아. 어디야?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분명 지은에게는 더 이상 들려주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은이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민석이 통화를 하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은이 거기 있는 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일 보자. 응, 나도 보고 싶어.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숨을 죽였습니다. 민석은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모든 증거들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새벽에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전화를 받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 집사람이 옆에 있어서 크게 말 못해. 응, 내일 꼭 만나. 기다리고 있어. 집사람이라는 단어가 지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자신을 지칭하는 민석의 목소리에는 애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친척들과도 소원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한다 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위로뿐이었습니다. 지은은 참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민석이 돌아올 거라고, 이건 일시적인 방황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계속해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여기저기 부딪혀 멍이 들어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남편이 다시 자신을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민석은 이제 주말에도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밥을 해놔도 먹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석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남편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민석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에휴 답답해. 네가 뭘 도와. 네가 날 도와줘봤자 불편하기만 하잖아. 지은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대로 말할까? 나 니랑 사는 거 진짜 힘들어. 매일 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고 네가 앞 못 본다고 뭐든 내가 다 해줘야 되고.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결혼한 거 진심 후회돼. 그냥 네가 불쌍해서 동정심에 결혼했는데 이게 뭐야? 지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정심이라니. 사랑이 아니라 동정심으로 자신과 결혼했다니. 그럼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까진 아니고 그냥 책임감. 근데 이제 한계야.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민석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은은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던 그 시간들이 모두 착각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은 처음부터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불쌍한 장님을 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책임감으로 붙잡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그날 밤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은은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촉감만으로 옷의 종류를 구분하고 정리하는 일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민석은 오늘 저녁 회식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벌써 왔어요? 회식은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여기가 집이야? 생각보다 작네. 지은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쉿 조용히 해. 왜? 집사람 없는 거 아니야? 그래도 조심해야지. 두 사람의 발소리가 침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숨을 죽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바로 이 집에요. 침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침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빠 근데 정말 걱정 안 돼? 집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 걱정 마, 제 장님이잖아. 밖에 나갈 수도 없어. 항상 집에만 있어. 여자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편하긴 하겠다. 눈먼 아내라니.
맞아, 뭘 해도 못 보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 지은은 문에 기대 서서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안에서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오빠 진짜 이혼 안 할 거야? 그 여자랑 계속 살 거야? 지금은 타이밍이 안 맞아 제 부모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어서 이혼하면 내가 위자료를 많이 줘야 될 수도 있어.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나 이제 지겨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방법을 찾을게. 여자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오빠가 맨날 조금만 기다리래. 나 진짜 빨리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 후로 안에서는 더 이상 대화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파에 부딪혀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한 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더듬으며 내려갔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지옥 같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손을 짚고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지나가던 경비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경비 아저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집에 없네. 밖에 나와 있어요. 답답해서요. 혼자 나오면 위험하다고 했잖아. 빨리 들어와. 민석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석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그냥 아파트 앞이요. 혼자 돌아다니지 마.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민석의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진짜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냥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하는 말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낮에 들었던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장님이라 편하다. 뭘 해도 못 본다. 이혼할 타이밍을 찾고 있다.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도 보이지 않는 자신이 남편과 그 여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민석이 늦은 밤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은은 잠들어 있는 척했습니다. 민석은 침대에 비틀거리며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민석은 귀찮다는 듯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에 던져놓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휴대폰을 찾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에 무엇이 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음성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문자 메시지 도착. 송신자 윤아영. 오빠 왜 연락 안 해보고 싶어? 빨리 그 여자 버리고 나한테 와. 지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민석이 뒤척였지만 깨지는 않았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아영이라는 이름. 그 여자가 바로 남편의 불륜 상대였습니다.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요? 앞도 보이지 않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요즘 당신 너무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안 계시잖아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민석이 짜증을 냈습니다. 또 시작이네. 매일 같은 소리 하지 마. 회사 일 때문이라니까. 정말 회사 일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게 뭐가 있어? 의심하지 말라고. 민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황급히 준비를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지은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요?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지은의 대학 동기로 지금은 탐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지은이. 지은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지은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도와줄게. 그 남편 새끼 제대로 혼내주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당연하지.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내가 증거 다 수집해줄게. 그렇게 지은은 작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수진의 도움으로 2주가 지났습니다. 수진은 민석을 미행하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호텔 출입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 심지어 두 사람이 주말 여행을 다녀온 기록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증거 다 모았어.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고마워, 수진아. 근데 지은아,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어. 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윤아영이라는 여자 알고 보니 네 남편 회사 인턴 사원이더라. 나이는 25이고.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사 인턴이라니. 그럼 매일 사무실에서 만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아,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 여자 임신했어. 지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확인했어. 두 사람이 산부인과에 같이 갔더라. 임신 4주차래. 지은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야, 지은아.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 집에 들어왔을 때 지은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지금은 피곤해. 다음에. 아니요, 지금 해야 돼요. 지은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석이 멈춰섰습니다. 뭔데 그렇게 급해? 당신 바람 피우고 있죠?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부정하지 마요. 나 다 알아요. 윤아영이라는 여자 회사 인턴, 그 여자랑 호텔도 가고 주말에 여행도 가고 심지어 그 여자 임신까지 시켰잖아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아? 그게 중요해요? 당신이 한 짓이 중요하지. 지은이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이혼해요. 당신 나한테 동정심으로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요. 민석이 비웃었습니다. 이혼? 좋아, 나도 원하던 바야. 근데 네가 이혼하면 어디 가서 살 건데?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앞도 못 보는 네가 혼자 어떻게 살아? 지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웃기지 마. 네가 뭘 알아서 해. 시각장애인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솔직히 말할까? 나 니랑 사는 거 진짜 지겨웠어. 매일 네 눈치 봐야 되고 니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도 당하고. 뭐라고요? 친구들이 놀려 장님 안 해두고 사는 거 불쌍하다고 딱하다고 나 그 소리 듣는 거 진짜 창피했어. 지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인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네가 요리한 음식 맛없어 죽겠어. 눈도 안 보이는 게 무슨 요리를 해. 강아지 사료가 더 나을 것 같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왔어. 윤하영이었습니다. 지은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와? 민석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오빠가 오늘 해결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응원하러 왔지. 하영은 태연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장 나가요. 여기 내 집이에요. 하영이 비웃었습니다. 네 집? 웃기네. 어차피 곧 내 집이 될 건데. 뭐라고? 나 오빠 아이 가졌거든. 우리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빨리 짐 싸서 나가. 지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자기 집에 와서 이런 소리를 하다니. 민석 씨 당장 이 여자 내보내요. 하지만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영 편을 들었습니다. 지은아, 현실을 받아들여. 우리는 이미 끝났어. 니도 알잖아. 지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영이 지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불쌍하긴 한데 어쩌겠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잖아. 니처럼 장애 있는 사람은 버림받는 거야. 입 닥쳐.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 오빠한테 들었어. 네가 매일 음식 해놓으면 오빠가 몰래 버린대. 너무 맛없어서 못 먹겠다고.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민석이 버렸다니. 그리고 네 청소한 것도 오빠가 다시 한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하영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빠가 그러는데 니랑 자는 것도 진짜 싫었대. 앞 못 보는 사람이랑 뭘 어떻게 해? 그만해. 민석이 하영을 말렸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지은은 이미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영이 민석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빨리 끝내. 저 여자 보기 불쌍해. 민석이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일어나. 가요, 제발 가요. 내일 변호사 연락할게. 이혼 서류 준비하자. 싫어요. 나 안 나가요. 이건 내 집이에요. 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 내가 나갈게. 당분간 하영이 집에 있을게. 뭐라고요? 미안하지만 네 혼자 여기 있어. 내가 생활비는 보낼게. 민석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은 지은을 내려다보며 승리자처럼 웃었습니다. 열심히 혼자 살아봐. 앞도 못 보는 주제에. 그리고는 민석을 따라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
지은은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겠다고. 반드시 저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요? 앞도 보이지 않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지은 씨 맞으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안과 김 교수입니다. 지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신청하셨던 임상시험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셨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망막색 소변성증 환자를 위한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입니다.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내일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지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 전 그녀는 한 줄기 희망을 갖고 임상시험에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시력을 되찾으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리고 자신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서울대병원 안과 수술실이었습니다. 지은은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강지은 씨 걱정하지 마세요. 곧 끝날 겁니다. 네, 교수님. 마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 그녀는 회복실에 있었습니다. 눈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강지은 씨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은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매 시간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시력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김 교수가 직접 붕대를 풀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눈부신 빛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형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교수님, 이게 교수님이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교수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안경을 낀 다정한 인상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보여요, 진짜 보여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들이 보였습니다. 창밖에 하늘이 보였습니다. 병실의 하얀 벽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은 김 교수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지은 씨, 하지만 아직 시력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으니 한 달 정도는 무리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올 때 지은은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거리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신호등의 색깔이 보였습니다. 간판의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길을 걸으며 울고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길거리 매장의 진열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가 자신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여위어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이게 나구나. 지은은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다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지저분했습니다. 여기저기 민석이 아무렇게나 두고 간 물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지은아, 무슨 일이야? 나 시력 돌아왔어.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짜? 와, 대박, 어떻게 된 거야? 지은은 수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진아, 부탁이 있어. 나 그 새끼들한테 복수하고 싶어. 도와줄 수 있어?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뭐든지 도와줄게. 그런데 수진아,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어. 뭔데? 내가 시력을 되찾았다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민석이한테는 절대로. 수진이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왜? 숨기려고? 내가 여전히 앞을 못 본다고 믿게 할 거야. 그래야 복수할 수 있어. 수진이 알아들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내가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한 가지 더 알아봐줘. 뭔데? 내 친아버지에 대해서. 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친아버지?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그게 양아버지였어. 내 친아버지는 따로 있어. 내가 어릴 때 헤어졌는데 연락이 끊겼거든. 오케이, 알았어. 내가 찾아볼게. 전화를 끊고 지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은의 친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5살 때 부모가 이혼했고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재혼했고 지은은 양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친아버지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러다 양부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지은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친아버지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버지는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고 지은의 존재를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지은은 상처받아 더 이상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연락을 했습니다. 지은아, 네 아버지 찾았어. 정말? 응, 강철민 회장, 대성그룹 회장이야. 근데 지은아, 놀라지 마. 왜? 회장님이 지금 위독하셔. 병원에 계시대. 안말기래. 지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유산 상속 문제로 지금 법적 분쟁 중이래. 네 아버지가 재혼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전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고 있대. 지은은 잠시 멍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 어디야? 삼성서울병원 VIP 병동. 지은은 다음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VIP 병동은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병실 앞에 섰을 때 지은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대기업 회장이었던 남자는 이제 말라비틀어진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옆에 있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강지은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의 딸입니다. 간호사가 놀라서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나가고 잠시 후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누구시죠? 우리 아버지의 딸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남자의 말투는 적대적이었습니다. 저는 강철민 회장님의 친딸 강지은입니다. 호적에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네가 그 딸이야? 어머니한테 버림받은. 지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안 돼, 아버지는 지금 면회 금지야. 저는 친딸입니다. 만날 권리가 있어요. 권리? 웃기지 마. 20년 넘게 한 번도 안 보이다가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 유산 때문이지?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장 나가 안 나가면 경비 부를 거야.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회장님의 1순위 상속자입니다. 제가 변호사를 통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변호사? 네가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써? 바로 그때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노인이 미약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은아.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강철민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지은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장은 아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정말 지은이냐? 지은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아버지 저예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버렸구나. 아버지. 지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평생 너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다시 만날 용기가. 괜찮아요. 저 이제 왔으니까요. 회장이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준호야, 나가거라. 아버지, 이게 무슨. 나가라고 했다.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회장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나 얼마 안 남았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나는 안다. 의사가 말했어. 길어야 한 달이래. 회장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아, 나는 너한테 빚을 졌다. 평생 아버지 노릇을 못했어. 괜찮아요. 아니다, 괜찮지 않아. 그래서 내가 보상을 하고 싶구나. 회장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유언장이다. 내 변호사가 작성한 거야. 여기에 네 이름이 들어가 있다. 지은이 놀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유산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안다 하지만 받아라. 이건 네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다. 회장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네 눈이 안 좋다고 들었다. 지은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최근에 수술로 나았어요.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잃어버린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강철민 회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지은은 상주로서 문상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복 동생 강준호는 그녀를 노골적으로 적대시했지만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회장은 재산의 60%를 지은에게, 40%를 준호에게 남겼습니다. 준호는 분노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은은 하루아침에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복수가 시작될 때가 왔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앞을 못 보는 척했습니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도 그녀는 조심스럽게 연기했습니다. 여보, 나야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왜? 무슨 일인데? 민석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이혼 얘기하려고. 우리 제대로 정리하자. 그래, 알았어.
내일 점심때 집 앞 카페로 나와. 다음 날 지은은 카페로 갔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완벽한 시각장애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 너머로 그녀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민석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윤하영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분노를 삼켰습니다. 카페 입구에서 일부러 헤매는 척했습니다. 저기요, 누구 없어요? 민석이 짜증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야, 조심해서 와. 지은은 민석의 인도를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영의 존재를 느낀 척했습니다. 여기 누가 또 있어요? 아, 이건 하영이야. 니도 알잖아. 하영이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언니라는 호칭에 지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민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여기 서명하면 돼. 지은이 서류를 더듬는 척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나 안 보이니까 읽어줘요. 민석이 귀찮다는 듯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네가 30% 내가 70% 위자료는 없고 그리고 집은 내가 가져가는 걸로. 지은이 놀란 척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나는 어떡해요? 네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남겨줄게, 한 3천만 원 정도. 하영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오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3년 동안 같이 산 사이인데. 할 말 있어? 네가 경제활동을 한 게 있어?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린 건데 이것도 많이 주는 거야.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서명할게요. 진짜? 생각보다 순순하네. 민석이 의아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앞도 못 보는 내가 소송을 하겠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민석이 만족스럽게 서류를 거두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끝이네. 네 짐은 이번 주 안으로 빼. 알았어요.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난 이만 갈게요. 하영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언니 조심해서 가요.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지은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카페를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지은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수진을 만났습니다. 다 했어? 응, 서명했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 수진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네가 부탁한 자료들이야. 지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석의 회사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석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총 5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거 증거로 충분해? 충분해. 이거면 징역 7년은 확정이야. 지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좋아. 그리고 윤하영, 그 여자는? 수진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하영 25살. 민석이 회사 인턴으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학력 위조야. 뭐라고? 대학 졸업장이 가짜래.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도 금전 문제로 잘렸대. 지은은 피식 웃었습니다. 완벽하네. 그럼 이제 하나씩 무너뜨려 볼까? 지은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민석의 회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지은이라고 합니다. 회사 사장은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우아한 여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강지은 씨? 어떻게 오셨습니까?
박민석 과장의 아내였습니다. 아니, 곧 전 아내가 될 사람이죠. 사장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지은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시죠. 사장이 서류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박민석 과장이 지난 2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런 계좌식이 어떻게 감히. 사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인턴 사원 윤하영. 그 직원도 조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학력 위조 전과가 있거든요. 지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알리실 때 제가 제보했다는 걸 말씀해 주세요. 사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왜요? 보통은 익명으로 하는데. 제가 직접 복수하고 싶어서요. 그들이 누구 때문에 무너졌는지 정확히 알게 하고 싶습니다. 지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민석과 하영이 사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박민석 과장, 당신 지금 당장 해명해 보시오. 사장이 장부를 내던졌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이 회사 돈 5억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여기 다 있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은행 거래 내역이 다 나와 있소. 민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이 하영을 돌아봤습니다. 윤하영 씨, 당신도 마찬가지요. 학력 위조에 경력 사기. 하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닥치시오. 둘 다 당장 짐 싸서 나가시오. 경찰에 고소할 겁니다. 민석과 하영은 비틀거리며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석이 하영에게 소리쳤습니다. 다 네 때문이야. 네가 학력 위조한 거 들통났잖아. 뭐, 오빠가 횡령한 건 내 잘못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며 싸웠습니다. 바로 그때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석 씨, 저예요. 지은이에요. 민석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네가 왜 전화해?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바로 저예요. 제가 회사에 당신 횡령 사실 알려드렸어요. 민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가 미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요? 제가 앞 못 본다고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롱적이었습니다. 사실 말해줄까요? 저 이제 앞 보여요. 수술로 시력 돌아왔어요. 그동안 계속 못 보는 척했던 거예요. 민석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지? 거짓말이 아니에요. 카페에서 만났을 때도 저 다 봤어요. 당신이랑 그 여자가 나를 조롱하는 거 다 봤어요. 민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지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영이 다가왔습니다. 오빠, 무슨 전화였어? 지은이가 우리한테 복수하고 있어. 뭐라고? 그년 시력 돌아왔대. 계속 우리 속인 거야. 하영의 얼굴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말들 다 들은 거야? 그런 것 같아. 두 사람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수진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첫 승리다, 지은아. 응, 이제 시작이야. 더 크게 무너뜨려야 돼. 지은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의 집 앞에 고급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차려입은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우아하게 올렸고 명품으로 온몸을 감쌌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영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하영은 눈앞의 여자가 지은인 줄 몰랐습니다. 나예요. 잊었어요? 지은이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하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가 왜 여기 와? 제 집이었던 곳인데 왜 못 와요? 지은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지은아, 네 정말 미친 거야? 미쳤다고요? 아니에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지은이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민석이 봉투를 열어보니 법원 서류였습니다. 이혼 무효 소송 통지서예요. 뭐? 이혼 무효? 민석이 서류를 읽어내려가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사기에 의한 이혼 합의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제가 장님인 줄 알고 불공정한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증거가 다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게다가 민석 씨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내역도 다 조사했어요. 제 돈으로 마련한 전세금도 있고 제가 양부모님한테 받은 유산도 있었죠. 그거 다 돌려받을 거예요. 하영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이 미친년아,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은이 하영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당신은 더 큰 문제가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임신 거짓말 들통났어요. 하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제가 병원에 확인해 봤어요. 당신 임신한 적 없어요. 거짓말로 민석 씨 붙잡으려고 한 거죠. 민석이 하영을 돌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임신 안 한 거야? 하영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유산했어. 갑자기 유산해서. 거짓말 그만해요. 병원 기록 다 확인했어요. 당신 산부인과 간 적도 없어요. 지은이 또 다른 서류를 던졌습니다. 민석이 서류를 집어들고 있더니 하영을 밀쳤습니다. 이 사기꾼년아, 나를 속였어? 오빠 오해야 진짜로. 닥쳐, 네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지은은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봤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갈게요. 법정에서 봐요. 지은은 우아하게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탄 지은은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지은은 엔진을 켜고 출발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민석과 하영은 서로를 비난하며 싸웠습니다. 다 네 잘못이야. 네가 거짓말만 안 했어도. 내 잘못? 오빠가 횡령한 건 어떡하고? 그건 네 때문이었어. 네가 돈 달라고 조르잖아.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하영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오빠, 이제 끝이야. 난 더 이상 못 참아. 좋아, 꺼져.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석은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직장도 잃고 여자도 잃고 이제 재산마저 잃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사 고소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민석은 지은을 향한 증오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2주가 지났습니다. 민석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식으로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습니다. 집은 압류 위기에 처했고 신용카드도 정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가족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민석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지은에 대한 증오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 그년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그년 잘못이야. 민석은 매일 술에 취해 지은을 저주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지은을 만나야겠다고. 그녀에게 용서를 빌든 아니면 협박을 하든 뭔가 해야 했습니다. 민석은 지은의 새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녀가 이사한 곳은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전현이 대체 어떻게 저런 데 살아? 민석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앞 못 보던 장님이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되었는지. 그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지은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쯤 지은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지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우아하게 걸어갔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석 씨 여기서 뭐 하세요? 할 말이 있어. 잠깐 시간 좀 내줘. 지은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10분 드릴게요. 여기서 얘기하죠. 아니, 카페로 가자. 싫어요. 여기서 해요. 무슨 말인지 빨리 하세요. 지은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민석은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지은아, 제발 부탁이야. 고소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요? 그래, 내가 미친 짓을 했어. 니한테 너무 못했어. 이제 알았어. 용서해줘. 민석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용서요? 재밌네요. 그때 나한테 한 말 기억나요? 나보고 강아지 사료나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정신이 없어서요? 그럼 내 옆에서 다른 여자랑 자면서 내 목소리 흉내내며 비웃은 것도 정신이 없어서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가 그것까지 알고 있었어? 다 들었어요. 당신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다 알아요. 지은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민석 씨, 한 가지 알려줄게요. 전 절대 용서 안 해요. 당신이 나한테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줄 거예요. 네 미쳤어. 이게 복수야? 사람 인생 망치는 게 복수야?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먼저 내 인생 망쳤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당신은 날 동정심으로 만났다고 했죠.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동정심마저도 거짓말이었어요. 당신은 그냥 내가 불쌍해 보여서 자기 만족을 위해 결혼한 거죠. 진짜 쓰레기예요.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안나, 네 이대로 보낼 수 없어. 놓으라고요. 지은이 팔을 빼려 했지만 민석은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나 이러다간 감옥 가. 니도 그런 건 원치 않잖아. 전 당신이 감옥 가는 거 보고 싶어요. 이년아. 민석이 지은을 벽으로 밀쳤습니다. 지은이 비틀거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다 망쳤어. 민석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석 씨,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라고? 웃기지 마나. 이미 잃을 게 없어. 니만 없어지면 돼. 민석이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와주세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주차장 입구에서 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예요?
민석이 당황해서 칼을 숨겼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오는 사이 지은은 재빨리 민석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절 위협했어요. 경찰 불러주세요. 뭐? 아니, 난 그런 거 아니야. 민석이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비원이 이미 112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체포되었습니다. 나나요, 내가 뭘 잘못했어. 민석이 발악했지만 경찰은 그를 끌고 갔습니다. 지은은 경찰에게 진술을 했습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했습니다. 제가 증거 영상도 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은은 처음부터 녹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조금 무서웠습니다. 민석의 눈빛이 진짜로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야. 저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협할 수 없어. 지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석의 위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은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윤하영 그년이 네 뒷조사를 하고 있대. 뭐라고? 얘가 탐정을 고용해서 네 과거를 캐고 있어. 네 친아버지 얘기까지 다 알아낸 것 같아.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려고? 잘 모르겠어. 근데 분명 좋지 않은 의도인 것 같아. 지은은 불안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조심할게. 하지만 윤하영의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은의 이복 동생 강준호를 찾아갔습니다. 강준호 씨죠?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는 젊은 여자를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당신한테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정보요? 하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누나 강지은 그 여자에 관한 정보요.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강지은이 당신 아버지 유산을 받아먹은 거 억울하지 않아요? 20년 넘게 아버지 곁에 없던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60%를 가져갔잖아요.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실 그는 지은을 몹시 증오했습니다. 그래서요? 유 원장이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하지만 만약 강지은이 아버지를 속였다면요? 만약 그 여자가 거짓말로 아버지의 동정심을 산 거라면요? 하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강지은이 실명이 아니었던 기간의 진료 기록이에요. 그 여자 사실 한 달 전부터 시력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버지한테는 계속 장님인 척했죠. 준호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유산 사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소송을 걸어야죠. 유 원장 무효 소송을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가 변호사를 만나볼게요. 하영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에게 법원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유 원장 무효 소송이었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윤하영 그년이 꾸민 거야.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윤하영 그년 위치 파악돼? 응, 지금 민석이 구치소에 면회 간 것 같아. 뭐? 민석이 구치소에? 응, 어제 구속됐대. 니한테 폭행 위협 혐의로. 지은은 피식 웃었습니다. 잘 됐네. 그럼 윤하영도 곧 같은 곳으로 보내줘야겠다. 무슨 계획 있어? 응,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지은은 이미 윤하영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하영은 과거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비록 말단이었지만 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은은 하영의 과거를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하영을 고소했습니다. 이틀 후 하영도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게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법정 최종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지은은 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녀 옆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반대편에는 민석이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하고 눈빛은 풀려 있었습니다. 옆에는 하영도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방청객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석 씨와 윤하영 씨에 대한 최종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은은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피고인 박민석에 대한 판결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5년, 폭행 및 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 합산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저는.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장애를 악용하여 경제적 학대를 자행했으며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혼 시 부당한 재산 분할을 강요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엄격했습니다. 더욱이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윤하영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기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하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해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피고인은 허위 임신 사실로 기혼 남성을 기망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벗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관계를 악용하여 재산 분쟁을 조장하려 했으며 이는 계획적 범죄로 판단됩니다. 하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즉시 구속되며 형 집행을 시작합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과 하영은 교도관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온 지은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강지은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정의가 구현되어 다행입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범죄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시각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지은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지은은 수진과 함께 카페로 갔습니다. 다 끝났다, 지은아. 수진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이제 진짜 끝이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전부 네가 한 거야. 난 그냥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이복 동생 강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하영이 준 증거가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누나 미안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준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언니가 유산을 가져갔으니까. 지은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 함께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경영해요. 제가 경영에 대해 잘 모르니까 당신이 도와주면 좋겠어요. 준호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제가 횡령 소송까지 걸었는데.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속은 거잖아요. 지은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진짜 남매로 지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렇게 지은은 가족도 되찾았습니다. 한 달 후 지은은 밝은 세상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지은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은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5년 전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시력을 되찾았고 제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웠습니다. 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늘 이 재단을 설립한 이유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도 당당한 사회 구성원입니다. 우리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입니다. 청중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희망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은은 깊게 인사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노부인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지은 씨 감사합니다. 노부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 손녀가 선천적 시각장애인인데 재단 덕분에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지은은 노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천사예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천사가 아니에요. 그냥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날 저녁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지은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민석과 하영은 감옥에 있었고 자신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뭐가 남는 걸까? 지은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야, 갑자기 왜 이래 연락도 없이. 그냥 네가 보고 싶어서 왔지.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또 우울해질 것 같아서. 지은은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뭘 고마워 우리 친구잖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봐. 지금 행복해?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복수는 했는데 마음이 시원한 것 같으면서도 허전해. 그럴 거야. 복수가 끝이 아니니까. 수진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래, 그거야. 그리고 지은아. 응? 네 충분히 강했어. 자랑스러워.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자유로워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을 볼 수 없다는 장애를 악용해 한 여자를 짓밟았던 사람들이 결국 정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약자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열 라디오였습니다.